근데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자산 토큰화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음. 가지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또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코인이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폭과 봤을 때 오르는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이더리움이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사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예전에는 하락장에 비트코인 모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더가 뭐 지난 시즌에 많이 못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모으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봤거든요. 웅달님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은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음. 뭐 적게는 5%, 뭐 많게는 뭐 한 20%, 30%까지 담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넘게 담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그릇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을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이더리움도 많이 다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서 잠깐 이번에 오태민 작가님 나온 신간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 네.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되게 제목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자산 토큰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토크나이제이션. 근데 이 자산 토큰화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더리움이 미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비트코인과 연관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습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음 사이클 뭐 그럴 때까지 가게 되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폭과 봤을 때 물론 변동성과 고통은 더 클 수 있지만 오르는 폭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음. 가지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저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뭐 플랫폼 유틸리티 코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유틸리티 네트워크 같은 그런 코인인데 이더리움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쟁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솔라나도 대표적이고 뭐 바이낸스 체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자산 토크나 이런 게 꼭 이더리움에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다른 토큰들이 아니라 꼭 이더리움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지금은 거의 이제 독과점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이더리움으로 또 오히려 더 몰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에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뭐 네. 라이코스도 있고 야후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정도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이더리움이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경쟁을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시장 파일을 뺏기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시장 음. 지배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시장 점유율이 깨지는 게 과연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29년, 30년 그 사이클 전까지는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초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한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검색 엔진의 예를 들어주셔서 좀 비교를 하자면, 원래 검색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야후라는 사이트가 시초잖아요. 거기서 네, 초반에 그 시장도 많이 장악을 했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지금 야후 쓰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구글이 다 장악을 하게 됐잖아요. 뭐 시차를 몇 년을 두고, 이더리움도 야후가 될지 구글이 될지는 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 3년 정도 놓고 보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경쟁사를 제치고 구글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은 이더리움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트론이나 솔라나나 뭐 이런 게 좀 뭐 뜨고 네, 있었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이 좀 평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지정학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종전이 끝나기를 앞두고 트럼프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휴전을 연장하겠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연장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일단 연장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비행기도 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음, 비행기 탔나요? 그 뉴스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란의 강경세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확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할 때 우리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핵심은 핵무기 포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 핵무기 부분에서 왜냐면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핵무기 부분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더 부각이 됐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용어가 전쟁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들은. 그러니까 이란이 폭격을 받아서 많은 부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 그런 것들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란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통행료 같은 명목으로 꼭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명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무기와 보상금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선뜻 느끼기에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난해하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핵은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를 시키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보상 비용 그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대신에 통행료 명목으로 배럴당 한 1달러 정도를 달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트럼프가 그 주장을 좀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음. 통행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게 약간 국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통행료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인트 벤처 같은 거를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면은 전 세계적인 반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 또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해서 또 반반 나누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도 풀려갈지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정학적인 중동 이슈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비율이 점차 희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계속해서 큰 이슈 없이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음. 지금처럼 굉장히 이렇게 느림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조금 빠지고 하면서 박스권 내지 장기 우상향 정도 점진적 우상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그러다가 어, 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또 한번 크게 빠지고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 비트코인을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싼구 가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적립식 매수를 계속 이어가시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10월까지는 조금 우리가 두고 열어봐야 된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 급하게는 매수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그냥 너무 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알아서 높은 가격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3, 4년만 더 버티면요.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한 개 이상 모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에 얼마나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후의 상당 부분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사이클만 지나도. 음. 그런데 만약에 10년, 15년을 끌고 가면은 더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남았다 오히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버티면 된다. 예,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굳이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기다려서 뭐 여기서 안 떨어지면 안 사고,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거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좀 있는데 비트코인 목표 수량은 어느 정도 채웠다. 그런 분이라면 앞으로는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6만 불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음, 떨어지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더 살지 아니면은 뭐 MSTR을 살지 이더리움을 살지 막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론은 그래도 비트코인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자산들보다도 뭐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이게 모빌리티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담보대출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금이 또 면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점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제일 무난하다. 그러면서도 S&P나 QQQ를 압도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연평균 수익률로는요. 그래서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만약 도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뭐 MSTR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흔들릴 때 많이 빠져서 그 빠졌을 때 더 적립식 매수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다른 것들을 하시려면은 소량으로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자기를 파악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도 비트코인 뭐 목표 수량 뭐 저는 뭐 소박하니까 네, 이미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살까 하고 찾아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넘어섰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넘어서고 S&P 500도 넘어서고 심지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넘어서고 주식은 진짜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렇다고 뭐 부동산을 뭐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기도 뭐 저의 경우는 되게 애매하고 그러면 그냥 아싸리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좀 더 사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진짜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딱히 좋은 답이 좀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송에서 막 길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네.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세배 레버리지 무한매수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QQQ요? 라오원 TQQQ랑 SOXL 이한 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어, 최근에 여기 뭐 차트를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리면은 SOXX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야. 이 21선가의 이격거리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조정이 언제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반도체 섹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도 21선을 이렇게 돌파하면 항상 21선을 다시 붙잖아요. 음, 이격이 있으면. 근데 지금 이격이 거의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배 레버리지 무한매수법이라는 게 이제 라오원님께서 만드신 이거 보면은 이제 한 10% 나면은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음, 작년 연평균 수익률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또 이렇게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무한매수법을 말씀드렸지만 무한매수법에도 버전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서 이걸 적용하냐면 굳이 10%를 맞추지 않아요. 지금과 같을 때는 오히려 너무 좋아서 한 3%, 4%만 돼도 팝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갖고 있는 현금으로 크게 크게 사면은 3%, 4%만 돼도 그 액수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금을 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같은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근데 세배 레버리지도 잘못하다가는 이제 물리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이제 방송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계시면서 그 저기 OKX 이런 데다가 맡기면은 또 뭐 3% 5% 이자를 주거든요. 뭐 그런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로 갖고 있으면서 뭐 메리츠 증권이나 이런 데 갖고 있으면 또 달러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네. 정도로 우선은 갖고 있는 것도 왜냐면 어차피 이 기간이 막 2년, 3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6개월 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뭐 한 뭐 3% 5%의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적정수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보면은 이제 달러 현금으로도 갖고 있지만 단기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단기 채권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뭐 연에 한 3, 4% 정도 이렇게 받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아직 이제 기간이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예,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미국의 그러니까 클레어리티 법안이나 아니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그런 법안들이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저는 다 활성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파이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작년 11월 고점 찍고 한 6, 7개월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시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스스로를 잘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따라가기도 버겁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공부해서 베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률이 정말 음,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꼭 담고 남 탓하지 않을 정도로만 꼭 담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담으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으실 거다.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요. 근데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에는 되기만 하면은 큰 변동성, 보통만큼이나 큰 수익을 줄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위로만 보지 마시고 밑으로 빠지는 거를 항상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위로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아래로도 크니까 비트코인 비중을 좀 크게 해서 변동폭을 좀 줄이자, 이렇게 안정성을 좀 높이자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미국의 4위권이더라고요. 뭐 블랙록, 뱅가드 이런 데 포함해서 4위에 캐피털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메타플래닛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오. 거예요. 그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엄청나게 이제 늘렸는데 이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털 그룹이 사실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메타플래닛의 주식을 대량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캐피털 그룹이 보수적인 곳인데 메타플래닛을 샀으니까 바닥 아니냐 아니면은 뭐 장기적 앞으로 더 오를 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기본적인 성향이 초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도 아,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최소 3년은 끌고 간대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들이 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이 비율이 0.001%인가 그거밖에 안 된대요. 전체 굴리는 자산에. 하지만 그 액수로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포트 비중으로 봤을 때는 0. 몇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심지어 상패가 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막 포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크게 움직이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손절도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내 투자 기간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내가 10년을 본다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3년 후에는 당연히 높은 가격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과 함께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면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 보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이 LD 캐피털이라고 하는 이곳의 창업자는 지금 반등은 전형적인 약세장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빠진다는 거죠. 한 번 더. 음,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량을 늘려가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이분보다는 이 캐피털 그룹보다는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금 규모도 작겠죠. 포트 비중도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이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매수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